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이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는 그런 그 경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민이 좀 힘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경제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젊은 그 부부들이 이렇게 맞벌이를 해가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튼튼하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그 경제가 튼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그 경제가 좀 한층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좀 행복한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장을 벌어 나오신 이두혜 씨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경제가 튼튼하려면 먼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두혜 씨의 의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의견이라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이요. 우리 경제 잘 될 거요? 라는 질문, yes or no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3154님은요. yes, 박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잘해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노력과 고뇌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 4458님은요. no, 월급이 올라도 물가도 같이 높아져서 월급이 들어오면 늘 스쳐져 나갑니다. 언제쯤 경제가 좋아질까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 혁신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만 같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요, 혹시 있으시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한국 선수단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 메달이 아주 큰 거를 메달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메달이었나요? 네, 아니 그냥 그 실제 메달보다 더 많이 큰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똑같은 크기의 이 초콜릿 메달을 초콜릿 메달.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마 직접 보셨던 그 큰 메달은요. 네. 김연아 선수랑 이규혁 선수, 이번 대회 끝으로 은퇴하는 두 명한테만 네.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큰 초콜릿 메달을 줬다고 해요. 예, 동료 선수들이 좀 서운했겠어요. 글쎄요. 그 마지막 네. 선물로 해서 조금 네. 더 특별하게 해준 거라서 네. 특별히 서운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선수들은 현장에서 좀 굉장히 재밌어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금이 네. 아니라 초콜릿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네 많이 먹어야 이빨 썩는다. 네. 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전세기 편으로 선수단이 한 4시쯤에 귀국을 했고요. 네.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뭐 김연아, 이상화, 박승희 선수 같은 메달리스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오늘 인천공항에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렸다고 하고요. 특히 김연아 선수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아의 사랑해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저희 YTN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뭐 그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이어서 글쎄요. 예, 응원하러 더 많이 나오셨던 것 같고요. 네. 김연아 선수는 이 소치에서 경기 마치고도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네. 금메달이라는 그 주위에서 진짜 금메달은 김연아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예. 올해 이은경 기자가 이 초콜릿을 드셨나 이렇게 좀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예.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제 해단식에 참석해서 이제 뭐 힘들게 준비한 만큼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면서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후련하게 마무리했었다. 아주 마지막 후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남은 마지막 또 갈라쇼, 아이스쇼 공연도 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은경 기자.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올림픽 기간 동안 너무 밤에 일을 하다가. 아, 그래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군요. 네. 아닙니다. 선수들도 상당히 예.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상에서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러게요. 밝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더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뭐 더 대단한 거는 이상화나 모태범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들어오자마자 26일에 개막하는 동계체전에 또 참가를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동계체전 참가를 하고 여자 컬링팀 같은 경우는 미리 귀국을 했는데요. 예. 동계체전 사전 경기로 현재 열리고 있어서 아. 여기에 지금 참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행사에는 네. 컬링팀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컬링, 대한민국 국민들 참 컬링이 뭔지 잘 커플링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네. 분도 많았는데 이번에 아주 인기가 아주 굉장히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도 많이 가서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괜찮아요, 언니. 이게 뭐 최고의 유행어다, 진짜. 선수들이 네. 이 소리 지르는, 예, 네.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 참 러시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는데 뭐 푸틴 대통령이 훈장도 받았다고요? 예, 이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요, 이 푸틴 대통령이 어제 그 소치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메달리스트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여기서 안현수를 포함한 49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금메달 무려 13개를 땄고요.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현수 선수 금메달 3개가 없었다면요. 러시아가 종합 1위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틴 대통령이 안현수한테 특별히 수백만 명이 쇼트트랙을 사랑하게 만든 선수다 이렇게 따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안현수 선수 그 경제, 사회,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한테 수여되는 이 제4급 조국공헌 훈장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에 앞서서 모스크바 시내의 아주 고급 아파트도 선물로 받았고 포상금도 따로 이 한국 돈으로는 약 5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귀환은 했지만 그래도 또 자랑스럽죠 한편으로는요. 네. 예, 그 안현 선수는 지금 나이가 이제 만으로 29살인데요. 좀 더 뭐 아직 확답은 못하지만 평창 올림픽까지 나가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4년 뒤에 평창에서 안현 선수 직접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끝으로 하나 더 들어보죠. 여자 축구 선수 박은선 선수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히 전해주시죠. 예,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소식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여자 축구 이 WK리그 감독들이 박은선 선수가 이 좀 남자 같은 외모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자인지 의심된다, 성별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그렇죠. 됐는데요. 네. 인권위원회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점은 박은선 선수한테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것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또 대한축구협회장 등한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는데요. 지금 현재 박은선 선수는 현재 소집 중인 여자 대표팀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표팀에서 또 활약을 하고 그 이 인권위에서 성희롱 결론을 내린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몸 관리 잘하시고요. 좀 쉬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내일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로 계속해서 퇴근길 주변 도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7시부터는 촛불 집회도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했던 집회 인원들은 남대문 을지로 입구역에서 종강역 전차로를 막고 모여 있습니다. 통제됐던 을지로 시청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양방면과 수곡로 조선호텔 앞에서 시청 앞 구간의 통행은 재개가 됐는데요. 청계천로
서울에서 을지로, 종로, 남대문로 등 주변으로 정체가 아직은 극심합니다. 계속해서 퇴근길 운행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집회 여파 때문에 남대문로, 을지로 입구역에서 지금 종강역까지 양 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남대문로 따라 을지로 1가부터 광교 4거리까지도 아직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로는 공덕 5거리 방면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5거리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이틀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퇴근길 하늘을 보면요, 뿌옇고 어둡기만 합니다. 특히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보다 두세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신경도 쓰이고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들죠.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는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의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 연결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건강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세먼지, 이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주위에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또 초미세먼지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차이점이 뭐죠? 네, 일단 미세먼지라고 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입자가 작은 먼지를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세먼지 정확한 정의는 예.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그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예. 초미세먼지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서 2.5 마이크로미터, 즉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드리면, 네네. 미세먼지 직경이 머리카락 네. 두께 한 3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늘고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인지는 그거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지 하나를 잡기는 참 불가능하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 이 머리카락 30분의 1, 3분의 1 정도라는 그 구성물질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된 성분은 이제 황산염이나 질산염, 또 암모니아 이런 이온 성분하고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이런 유해 물질이 같이 이제 합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예.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랄지 네.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 그런 네. 석탄 연료를 떼서 나오는 그런 배출되는 가스에 의해서 네. 주로 발생을 합니다. 네. 많은 그 어르신분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하늘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나요? 높아졌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와 이제 외부적인 중국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중국의 그런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 현재 이제 한국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높지만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10배 정도 되는 정도로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하게 높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네. 자동차의 그런 대수도 늘어났지만 네. 사실 이제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네. 공장에서 최신식의 그런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네. 예전에 이제 낡은 그런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돌리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화에 의한 그 공해가 심각하고요. 네. 이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주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네. 네.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례라고 하면 예. 저희 나라 이제 일부 연구자분들이 미세먼지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예.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생산되지 않는 중국의 그런 히스토리 원소가 일부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납 성분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납이 네. 주로 이제 호주산인데 네. 호주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납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네. 것만 봐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런 배기가스나 우리나라 공해 영향도 있겠지만 네. 주로 중국에서 그런 대기 오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카락 30분의 1에 있는 미세먼지 또 구성 물질을 또 조사해 갖고 이것이 우리나라 것이냐, 또 중국에서 왔냐, 호주산냐 이런 것까지도 조사가 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이걸 가장 걱정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정말 많이 마시면 나쁩니까? 이제 미세먼지 특징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좀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예. 이제 입자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기관지에서 이제 걸러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기관지 방어 작용을 다 피해서 네. 폐 깊숙한 곳까지 이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단에 도달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폐 말단 부분이 상당히 염증에 취약한데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서 네네. 건강한 정상인한테도 이제 기관지염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COPD 질환 환자분들은 네. 평상시에도 이제 기관지가 염증이 항진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염증을 더 이제 항진을 시키면 네. 급성으로 이제 호흡곤란, 발작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많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폐라는 게 이제 전신의 그런 혈액순환이 좋은 장기이기 때문에 폐에서 생긴 염증이 폐에 네. 머물러 있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진된 염증 반응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이제 유발을 시키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일어나다 보면 네. 궁극적으로 이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나 암 환자 같은 분들한테 예.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까지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특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예. 노약자분들, 네. 그다음에 영유아분들, 네. 그다음에 암 환자분, 그다음에 만성호흡기 환자분들은 특히 미세먼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요. 안 나가면. 미세먼지. 네. 네. 참 어려운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질문이신데요. 네. 미세먼지를 사실은 효과적으로 저희가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노출이 안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네. 이제 뉴스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분다는 예보가 있으면 네. 그런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꼭 삭발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외출을 좀 부득이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스크 착용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고요. 공인 인증된 황사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됩니다. 황사 마스크. 네. 예, 황사 마스크가 이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게 100% 다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황사 마스크를 끼셨다고 또 너무 이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예. 외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마스크를 끼실 때 네. 코나 턱 네. 주변이 보통 이제 벌어지게 돼서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밀착을 잘 하셔야지. 그래요? 그렇지 않고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끼시고 네. 공기가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게 되면 마스크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답답해서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좀 숨쉴 틈을 좀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틈으로 미세먼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마스크의 효과가 예. 상당히 반감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 밖에 이 정도밖에 체류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어떤 그 최대한 체류 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인들은 뭐 한 1시간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이랄지 뭐 노약자분들 네. 그리고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사실 몇 분만 노출이 돼도 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외출을 네. 하시는 것보다는 네. 본인이 꼭 가셔야 될 경우가 아니면은 네. 외출을 삼가하시고 네. 본인이 꼭 나가시는 경우에는 황사 네.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탄광촌이라든지 이렇게 먼지 많고 이럴 때는 소주에다 삼겹살 먹는 게 최고야라고 뭐 하면서 퇴근길에 한잔하자 뭐 삼겹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네. 그런 뭐 요법이나 음식 같은 게 좋다는 게 증명된 건 없어서 그래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뭐 과학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물을 좀 충분히 드시면 네. 어느 정도 체내 염증 반응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네. 세안하고 네.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서 네. 코나 이제 손에 묻어 있는 미세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네. 그런 걸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밖에서 먼지가 손에 묻은 것이 잘못하면 이제 입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손에 묻어 있는 먼지가 이제 다시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흡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 또 저희가 이제 보통 호기도 감염이라고 하는 그 감기 같은 경우에 네. 손에 이제 묻어 있는 균이 코 점막을 통해서 네. 폐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통로를 네. 막기 위해서라도 예. 손을 철저하게 좀 씻으셔야겠습니다. 피부 자체에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미세먼지가 피부 속으로 뭐 파고든다든지. 특히 여성분들은 또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네.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네. 피부 모공이나 이런 쪽도 침투를 할 수가 있어서 피부 질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호흡기에 그 질환이 있으신 분이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호흡기 외에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심혈관계 질환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상식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 연구인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응급실에 호흡기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거는 너무 알려져 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이 응급실로 많이 실려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전을 밝혀보니까 네. 전신 염증 반응이 폐에서 생겨서 네. 혈액을 타고 네. 어떤 장기로 가서 이제 그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잘 밝혀졌고요. 예.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그 미세먼지 농도하고 암 환자분들의 그런 생존 기간하고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네. 전신 염증 반응이 증가되다 보고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암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질환이 악화가 되고 빨리 염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서 더 돌아가실 수 있는 걸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의 호흡기 내과의 이진국 교수였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네,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우리 경제 잘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의견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유서 대필 사건,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에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갑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가 권리금, 모처럼 상가 가졌다가 권리금 떼겠다 뭐 이렇게 억울하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 권리금 관련한 임차인 권리 강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권리금은 임차 상인 간 주고받아온 오랜 관행으로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니어서 분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권리금 거래와 관련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권리금 구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 거론되는 건물주의 동일업종 개업은 금지됩니다.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 상인이 임차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항력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네,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상가에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요. 네. 임대인이죠, 임차인은. 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3분기부터 예상은 돼 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2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돼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보다 12조 원 이상 늘어서 증가폭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생애 최초 주택 대출 등 공적기관의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가계빚 규모는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에 464조 원으로 출발을 해서 매년 6에서 11%가량 늘어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스포츠 소식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동계올림픽에서 1위는 했는데 아주 금메달 많이 따갔고요. 안현수 선수 네. 금메달 3개. 그런데 경제 위기는 아주 심해지고 또 누브라 가치는 아주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보론남지 올림픽 기간에만 루브라 가치가 2% 이상 추락을 했습니다. 최근 외환위기 후보국에 오른 아르헨티나의 페소나 터키의 리라화 값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그런 비율인데요. 러시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수출이 유가 가격이 주춤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디폴트 가능성도 러시아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채가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8조 이상에 해당하는데 가장 큰 채권자들이 러시아 시중은행들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에 이르면 러시아 은행들이 우크라이나에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면서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푸틴이 만든 소치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부터 잘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푸틴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죠. 유서 대필 사건인데요. 지난 14일 법원이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남 투병중인 강 씨가 무려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검찰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또 각계의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법적 공방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앞서 제가 2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바로 이 유서 대필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박준영 변호사님 모시고 참 유서 대필 사건의 긴 역사 그리고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서 대필 사건 지금 한 40, 50대는 들어보고 또는 많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만 젊은 20, 30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죠. 1991년 5월경에
그 전민련 뭐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그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옥상에서 신나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 현장에 이제 부모와 시민에게 보내는 2통의 유서가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그 2통의 유서를 강기훈 씨가 작성해서 사실상 김기설 씨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는 이유로 이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기설 씨, 그 현장에 유서가 있었는데 그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필 했다. 근데 강기훈 씨가 바로 이 자살을 하도록 도왔다. 그래서 이제 혐의가 자살 방조죄로 이제 기소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 방조죄. 자, 이게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법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살을 교사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당초에는 자살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한 걸 자살 교사라고 하고요. 자살 방조는 뭐냐면은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자살 실행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자살 방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하는 것에 이렇게 돕거나 또는 하도록 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살 도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그런 것들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 이것도 자살 방조냐 뭐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뭐 자살 도구 뭐 총이나 칼을 빌려주면서 이걸 써서 자살해라. 아니면 뭐 독약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방법과 같은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조를 한 경우에는 또 자살 방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서를 대신 써주는 어떤 정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와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 형법 형사체계하에서 자살 방조로 보고 있습니다. 1991년 당시에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해 줌으로 인해서 김기훈 씨로 하여금 분신자살이 당신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다. 그렇게 미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후의 장례식 같은 모든 절차는 전민련이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형식으로 그 당시에 김기설의 자살 실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제 강기훈 씨가 기소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 의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케 한 경우에는 자살 교사가 된다고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가장인 남편이 흔히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내와 또 어린 자식들에게 참 이거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뭐 함께 자 이 세상을 떠나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할까 하고 동의해서 이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자살 교사죄가 되나요? 뭐 자살 교사 방조죄는요. 그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처한테 자살을 하게끔 한 것은 자살 교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라면은 뭐 아주 나이 어린 7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런 아이들한테 같이 죽자고 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자살 교사죄가 되는 게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이 사안 방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자살을 하자라고 했다가 남편 혼자 살아남은 경우, 이 남편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경우에는 이 자살교사방조죄가 이제 문제되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도 모두 죽어버린 경우에는 이 형사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기훈 씨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0년 전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확정을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게 20년 전에 유죄 판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유서가 그 자살자 본인이 작성했냐 아니면은 강기훈 씨가 대필한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했는데요.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유서상의 필적과 강기훈 씨의 필적은 동일하지만 자살한 김기설 씨 필적과는 상이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어떤 김기설 씨 필적 관련 자료는 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보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공인된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의 감정 결과를 현 시점에서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죠? 20년 전에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왜요? 그 당시에도 과연 그런 유서를 대필했을 것이냐, 영공 조작 사건 아니냐, 아니 그런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런 의문은 컸었죠. 그런데 별다른 성과 없이 강기훈 씨는 형기 3년을 모두 채운 상태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다시금 또 쟁점화되고 문제화된 것은 또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강기훈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 그 감정서를 작성했던 직원이 1998년경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감정해주고 돈을 받아가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그 감정인이 구속되면서 과연 유서 대필 사건의 감정 결과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은 제기됐었죠. 하지만 그때도 별다른 어떤 반항 없이 지나갔고 세월이 흘러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기존 증거와 새로운 증거를 종합적으로 필적 재감정을 여러 차례 실시합니다. 그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봤을 때 기존 감정이 문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문제가 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무죄 판결이 난 이유도 감정 결과 20년 전 감정 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조치를 한 것이 지난 2007년 한 11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렇게 재심 권고 조치가 내려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곧바로 그 당시에 강기훈 씨가 재심 청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고등법원이 2009년 9월경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이 불복을 했고 대법원에서 한 3년가량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012년 10월 달에 재심 개시한 고등법원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 판단에 근거하에서 재심 공판 절차가 열렸고 그 공판 절차가 한 1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이전에 국가수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심과 무죄까지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사건에서 참 특이한 부분은 지금 유서를 작성하면서 썼던 필체는 흘려 쓰는 어떤 필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자살한 김기설 씨의 어떤 그 필적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서류들은 정자체로 쓴 서류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부터 이 감정 결과가 좀 문제가 국가수에서 당초에는 이 감정을 할 수 없다는 어떤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감정 결과가 최근에 뒤집어진 건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9년 9월경에 재심 개시를 할 때는 사실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3년 동안 재심 개시와 관련된 어떤 심리를 하면서 새롭게 수집된 어떤 증거의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심이 개시된 이유는 뭐죠? 고등법원에서는 그 피고인 측, 이제 강기훈 씨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된다. 즉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된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증거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배척하긴 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총 7가지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재심 사유 중에는 그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가 됐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 경우에 재심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수 감정 결과도 의문이 있긴 하지만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감정
감정을 했던 감정인이 혼자적 대부분 감정을 해놓고 감정 그 결과물에는 여러 명이 함께 감정했다라고 기재를 하고 네. 법정에서도 4명이 함께 감정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실상 위증입니다. 이제 이 위증이 밝혀져서 재심 개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와 관련해서 좀 더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무죄 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죄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죠?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이 무죄 판결의 근거는 그 20년 전에 강기훈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근거가 됐던 그 불리한 감정 결과와 관련된 이 국과수 그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지금 이 재심 재판 과정에서 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그래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상 기존의 20년 전의 감정 결과는 배척한 것이고 최근의 감정 결과는 좀 더 믿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보통 어떻습니까? 이게 신뢰 수준, 여론조사 같은 게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증거로서 이렇게 다 그렇죠. 신뢰할 만하게 채택하나 보죠. 네, 감정은 법원에서 감정 결과에 대한 굉장히 증거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고 또 감정인이 또 선서를 하고 감정을 네. 하기 때문에 감정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또 처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감정물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에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서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자살자의 필적 그리고 피고인의 필적에 대한 수집이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유서의 필적이 흘림체였던 것이고 또 그 김시절 씨 필적은 정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흘림체와 정자체 완전히 다른데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국과수가 네. 사실상 이것은 자살자의 필적이 아니라는 판단은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네. 자, 국가수 정말 그 신뢰할 만한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법원 판결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관으로 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20년 전에는 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네. 좀 자신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사람 국가수 그 감정인 개인의 문제도 좀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은 다른 감정을 통해서 네.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이 상고를 한 이유는 뭐죠? 법원이 지금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 일단 무죄 선고한 이후에는 이를 뒤집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점을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여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상고를 했는데요. 네. 제 소견은 대법원이 당초에 이 재심 개시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고등법원 결정과 입장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네. 감정 결과와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정 결과의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991년 당시의 국가수의 감정 결과와 네. 최근에 제출된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상이합니다. 네. 어느 감정 결과를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이 사건 지금 강기훈 씨의 이 유죄 판결 사안 자체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심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내린 상태인데 예. 이 사건도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확실히 사건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매듭을 확실히 짓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 측 입장에서. 검찰 측 입장에서요. 네. 검찰은 왜 이렇게 확실히 매듭 지으려고 합니까? 일단은 그 이 사건 자체가 영공 조작 사건이라고 많이 문제되는 과거사 사건에서는 네. 어떤 그 수사기관 자체의 문제점, 어떤 군대에서 그렇군요. 수사를 했다거나 국정원에서 네. 수사했다거나 이런 네. 어떤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 많은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주도적으로 검찰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완전히 정당성이 부인되는 상황을 쉽게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자, 그런데 정작 강기훈 씨 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간암 수술 받고 지금 투병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꼭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근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짓고 또 강기훈 씨가 향후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으로 억울함을 달랠 수 있다 해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전에 대법원이 오랜 기간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사건이고 또 강기훈 씨가 투병 중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에서는요. 우리 경제 잘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체 받은 문자 집계한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보면요. 예스 오 노의 비율이 7대 3으로 나타나서 한국 경제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68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월 25일 화요일 정면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장미진, 김윤범, 작가 정선임, 강희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